그 겨울철은 이제 뭐 온도가 예, 높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꽃감이 그냥 부패하는 2016년도 일이죠. 그리고 겨울철에 비가 100mm 이상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게 2021년 겨울이죠. 보면 36년 만에 한파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파가 오면 무엇이 생깁니까 하면은 동상 걸릴 수도 있고 감기도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동파 사고도 생기고 교통사고도 많이 생기고 뭐 한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은 좀 사회가 마비되는 현상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눈이 오고 이렇게 하면은 또 거기에 걸맞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해는 또 비가 많이 오고 온도가 높아서 야단이고 그게 몇 년 이어지다가 또 갑자기 한파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지자체라든가 우리나라 행남부 이런 데 가면은 그 기상 데이터를 볼 줄 아는 전문가가 없어요. 우리나라 기상 공부하고 제 쪽에서 일하는 사람은 부산시청에 7급짜리 별정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이렇게 하면은 뭐 대통령 주재가 밤샘 하면서 태풍이 오니 안 오니 이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제가 언론에서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아, 미쳤냐고. 왜 그걸 보고 앉아있냐고. 그거는 기상청이 하는 거고 세상에 어떤 나라가 최고 책임자가 밤샘을 하면서 태풍이 오는지 안 오는지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이거 보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일이 태풍만 있냐. 다른 일도 있지 않냐. 그럼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러고 까막눈이잖아 그 사람들. 그 이번에 태풍 흰남노 지나갈 때 포항하고 경주 사례를 보십시오. 그날 그 원래 예정대로 하면 통영으로 상륙해가지고 영일만으로 직통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피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까? 뭘 했습니까? 지하 가서 차 끌고 간 것도 냉천에 문이 넘쳐갖고 밀려오는데 그 관리소장이 방송을 해가지고 내려갔다가 그 사고를 당했죠. 경주에서도 마을 위에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그 위험하다 한번 얘기해도 말도 안 들어주다가 폭우가 쏟아지니까 주민들이 경주시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대피 명령 내려달라고 사정해가지고 대피했다는 이런 증언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 이런 생각하면 우리가 기후 위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참 먼 나라 얘기인가. 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게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내일 얘기하려고 좀 넣어놨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아나바다 운동하는 데 가가지고 아나바다가 뭐예요? 지난번에 알리백이 뭐예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최고 지도자가. 근데 그런 나라에서 무슨 기후위기 제기가 대응이 되고 거기에 맞는 나라 구조가 바뀌어지고 국민 교육을 하고 이런 일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기대 난망이 같아요. 뭐 이런 얘기해봤자 우리 독갱일 끼고. 그래 어쨌든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기후변화 요약은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을 짧게 한다 했는데 또 좀 이게 다 나이 탓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의가 끝나는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더 추가로 앉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완전히 폰을 좀 빼놓고 약간 옛날 고등학교 수업 다시 듣는 기분으로 열심히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들으셨죠? 네. 사실 처음에는 막 소금 기분,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그런 뚜렷한 나라가 아니었어. 소금 기분으로 출발해서 막 이런저런 막 기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굉장히 쏙쏙 들어오게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런 그 뉴스에서 그냥 쓱 보고 넘어갔던 일들이 다 이해가 되는 참 좀 신기한 경험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름 소개하실 때는 약간 답답한 기분? 앞으로 얼마나 더 뜨거워지는 거야?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 퍼머컬처나 농업을 좀 배우는 입장이라서 야 이런 거면 진짜 절기를 완전히 새롭게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책임감 같은 것도 느꼈고요.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들었는데 지금 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궁금한 것들 이런 걸 좀 푸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감상도 좋고요. 원래 그 강연 듣고 나서 궁금한 점들 생기셨으면 그런 걸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을 드시면 마이크가 배달됩니다. 배달 되나요? 네, 갑니다. 아, 네네. 네네.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한국인 서포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우선은 기후변화 관련해서 강의 정말 잘 들었고, 제일 조금 마음에 와닿았더니, 이제 슈퍼태풍과 이제 이런 태풍이 주는 피해가 이제 일본으로 가는 게 남은 나라의 걱정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와 문제를 생각을 하고 우리의 혜택을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있다면 만약에 이제 기후 변화를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구체적인 방법 혹은 실천 방법 같은 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저기 앞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정신질환 관련분, 또 거기에 더 악화돼서 신체적으로도 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대응하는 기구 이런 것을 빨리 서둘러서 만들어야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왜 왔는가? 내가 할 일이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작은 실천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오는 무력감이다. 라고 얘기를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IPCC에서도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뭐 10가지 권고사항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소개를 하는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일 주겠는데.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이게 호주에서 그 기후선거 했잖아요. 결국은 정치예요. 정치를 바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 탈탄소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탈탄소. 근데 탄소가 뭔가 하면 우리 먹거리거든요. 우리 먹거리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실천 갖고는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완전히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50 탄소 중립 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은 전기에너지 있잖아요. 석탄 발전소 너무 많아요. 뭐 없앱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기를 사용하는 에너지가 30%고 화석연료를 바로 떼가지고 얻는 에너지가 70%입니다. 그래서 2050까지 뭔가 하면 지금 1차 에너지, 화석연료를 떼가지고 얻는 에너지 이거를 전부 전기에너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난방도 천연가스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전기 난방으로 다 바꿔야 되고 차도 전기로 가야 되고 이거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3배 이상의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에너지를 쓴다면. 그러고 나서 그걸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지금도 그 재생에너지 비율이 6.8%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 대형 수력 발전은 재생에너지로 안 쳐줍니다. 왜냐하면 대형 수력 발전을 만들면 그거는 환경 훼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소수력은 재생에너지지만 대형 수력 발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빼고 나면은 풍력, 태양광 합치면 우리나라 4%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2050까지 갈 때는 전기 사용량을 3배 이상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 치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얼마냐 보면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2030년이 되면 뭐죠? 8년 남았는데 한 50%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2050까지 가려고 하면은 그것에 또 100% 남이 다 가야 되잖아요. 이게 가능할까?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내일 데이터 한번 보여줄 텐데, 세계 각국에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금년 8월 30일 날 앞으로 10년 동안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그 발전 계획을 낸 게 있는데, 다른 나라도 그런 게 다 에너지 있겠죠. 그걸 들여다보면 204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이제는 평화 시위가 아니고 과격 시위로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그 실천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이 사회 자체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우리도 훨씬 더
좀 조급해져야 된다. 우리가 훨씬 더 조급해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이제 내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것하고 오늘은 좀 짧게 해가지고 사람 오신 분들이 가면 빨리 맞춰준다 이래 좋다고 내일 많이 오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이 길어졌으면 내일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 답변해주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또 혹시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인의 소개로 이런 감정이 있다고 해서 참석하게 된 자본노선을 운영하는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교육센터에 무언가 교육도 받고 했는데 사실 제가 전공이 일본어 전공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과연 제대로 버리면 텀블러 사용보다는 텀블러를 몇 번을 사용해야 일회용 컵 한 번 쓰지 않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있을까? 사실 제대로 버리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텀블러가 사실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행에 따라서. 그리고 마트 가면 이게 커피 사면 텀블러 주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텀블러를 더 많이 구매하게 되고 또 유행에 따라 그러다 보니까 버리는 것도 더 많아지니까 이게 또 쓰레기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그 일회용 제품을 이렇게 배달을 시키면 이거를 과연 또 요즘 다이용기도 쓰기도 하지만 개인 여기 그릇을 가져가기도 하는데 과연 이 음식을 먹고 이걸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씻어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제라든가 물, 수질오염 문제도 있고 과연 어느 게 옳은지 제가 요즘 사실은 제일 빠져 있는 상황인데 어느 게 좋을까요? 교수님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얘기만 나오면 좀 짜증이 나는데 사실은 금년 6월부터 우리가 그 일회용 플라스틱 보증금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올 연말까지 가고 또 들다 보니까 사실상 보증금제가 물 건너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환경을 지키고 뭐 이렇게 가려고 하면 우리가 좀 불편, 그러나 고비용, 이거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없이는 규제라든가 이게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뭐 기업하기 좋은 거라든가 뭐 이런 저비용이라든가 이런 논리로 이걸 안 한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난다. 그리고 제가 대구에서 바이오 SRF 소각장 반대운동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서울에 가니까 이런 반대운동 하시는 변호사님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우리나라는 왜 그 소각 문제 이런 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래 물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환경문화 자석들이 제 역할을 안 해서 그렇죠. 그랬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그 쓰레기 처리 비용이 그 톤당 생활 쓰레기 처리 비용이 10,000원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가면 이거보다 그 일본 교토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정도 되니까 20배 비싸고 유럽 같은 데도 프랑스가 제일 싼데 우리나라보다 8.5배 비싸고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6.5배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내면은 그걸 재분리 수거하고 그다음에 소각치들도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리나라 안 못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환경부가 탓이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재부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기재부는 그 비용만 생각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 비용을 좀 높이고 그래서 처리 쪽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예산을 기재부에 따와야 되잖아요. 기재부 가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도 처리 잘 되고 있는데 민간 의탁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높은 비용을 들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요새 누가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기재부 진짜 없애야 됩니다. OECD 국가 중에 기재부 있는 나라 없습니다. 기획부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죠. 선택과 집중은 다른 말로 듣기 좋은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독식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없으면 부처별로 예산을 나눠서 골고루 이렇게 발전하죠.
그러니까 좋은 말 듣잖아. 이거를 저 사람들 용어로 쓰면은 나눠먹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도 어떤 용어를 쓰냐에 따라서 이게 나눠먹기가 될 수 있고 독식이 될 수 있고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고 이런 게 골고루 나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면 고르게 발전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한쪽에다가 몰빵하는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기획군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경제 논리로만 따지는 거죠. 그 우리나라 이게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은 거대 기관, 즉 검찰하고 기재부 있잖아요. 이게 너무 세고 여기서 나라를 갖다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나라가 너무 기형으로 돼 있고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제일 무식한 게 검찰하고 기재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너무나 왜곡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좀 속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내일 강연 맛보기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 정치, 기후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내일 또 값진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현장에서 그 행동으로 이 위기를 함께 타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긴 시간 고맙습니다.